제가 이거 셀터뷰 질문을 던지면서 두 분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이제 의류나 이런 거 사이즈 교환 너무 힘들 거다. 그다음에 건기식 이거는 뭐 답 없을 거다. 뭐 전자기기 너무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초보 셀러가 처음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 이런 카테고리는 조금 피해라 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카테고리부터 좀 시작을 해라 라는 추천 카테고리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카테고리는 조금 피해라 어떤 카테고리부터 이런 준비를 해서 시작해라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좀 피해야 되는 카테고리 먼저 초보는 이런 카테고리는 조금 피해라. 그러니까 초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 두 가지로 나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아예 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예를 들어 그쪽에 먼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온라인 판매를 처음 하는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취미로 자전거를 좋아해. 자전거를 좋아하면 자전거 용품 많이 사봤거든요. 그러니까 용품은 잘 알아. 근데 온라인 판매를 처음 했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건강기능식품을 처음 팔아. 네. 판매하는데 나는 건강기능식품을 내 나름대로 선별해서 많이 골라 먹어봤어. 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구분을 좀 세분화시켰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판매 방식에 따라서도 좀 갈릴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초보셀러라도 내가 처음부터 사입해서 할 거냐 아니면 위탁으로 시작할 거냐에 따라서 또 그 개념이 조금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좀 구분 지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개인의 경험이 있는 초보셀러나 개인의 경험이 없는 초보셀러가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할 거냐 사입할 거냐에 따라서 아마 추천해 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개인의 경험이 일단 없는 셀러들은 어떤 거를 좀 피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의류인데, 의류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사실 초보셀러가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워낙 CS가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사이즈가 안 맞아요, 뭐 별의별 CS가 다 있어요. 뭐 색상이 내가 사진에서 본 것과 달라요, 등등. 그래서 CS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초보셀러분들 중에 아직 내가 뭘 팔지에 대한 아이템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평소에 옷이나 패션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패션을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몇 안 되는 고인물들을 이길 수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인물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같은데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보통 리뷰수나 누적 판매량이 많은 셀러들이 이제 상위에 노출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의류 같은 경우는 그걸 조금 깰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게 매년 유행이라는 게 조금씩 바뀌잖아요, 트렌드가. 그래서 물론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의 뭐 이런 심플한 뭐 티셔츠라든지 바지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일정 셀러들, 그러니까 고인물들이 좀 선점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좀 트렌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시즌에는 뭐 어떤 디자인의 뭐 바지가 유행할 것이다, 뭐 어떤 디자인의 티셔츠나 블라우스가 유행할 것이나 막 이런 감각이 좀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사실 그런 디자인의 제품을 먼저 선점해서 내가 가져와서 먼저 등록을 해가지고 일정 뭐 마케팅 작업을 조금 한다라거나 하면은 오히려 고인물들을 또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테고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패션 그냥 하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의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유행이라는 게 있고 새로운 신상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이 쌓여있는 리뷰도 없을 뿐더러 리뷰라는 게 의미가 좀 없으니 오히려 새로 입점하는 입장에서는 의류가 기회의 땅일 수는 있는데 사이즈부터 해서 뭐 별의별 CS가 올 테니 그거를 너가 감당할 수 있다면 기회의 땅이고 감당 못하면 지옥이 될 거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옷에 대한 일단 뭐 패션이라든지 트렌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네. 그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내가 온라인 판매를 처음 해요. 저 같은 경우 옷을 사본 적이 없어. 내가 제가 결혼 23년 됐는데 옷을 한 번도 내 손으로 사본 적이 없어. 네네네.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시작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셔야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아, 그러면 그 평소에 뭐 패션에 그럼 관심 그 없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단 옷에 대한 뭐 뭐 관심이 있다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뭐 시작을 해도 된다. 그렇죠. 시작을 할 때 단지 CS라든지 뭐 교환 반품이나 뭐 사이즈나 색상이나 네. 뭐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이 틀리다고 반품할 각오를 해라. 그렇죠. 아, 각오를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재질이라든지 핏이라든지 뭔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감각이 있으신 그런 걸 좋아하고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전 대표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내가 옷을 나는 인터넷으로 잘 사지도 않고 뭐 정말 내가 직접 옷 사본 적도 별로 없고 이러신 분들은 아무리 내가 뭐 그럴싸한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내가 운이 좋게 얻어 걸려가지고 막 처음에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CS도 많고 뭔가 굉장히 귀찮은 일이 많네 라고 하면은요. 이게 그것만큼 또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패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심지어 옷이 잘 팔리고 잘 나가도 중간에 그냥 포기하시고 다른 아이템으로 너무 갈아타시더라고요. 힘들어서. 네. 아, 그런데 그게 오히려 버티는 사람은 그렇죠. 승자가 될 수 그렇죠. 있다. 승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단편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긴 해요. 뭐 똑같은 옷이라도 뭐 반팔, 긴팔이 있을 수 있고 색상이 다를 수 있고 뭐 S, M, X라지 뭐 이런 게 다 다를 수도 있고. 아, 저는 오히려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그럼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카테고리를 노리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뭐, 그쵸.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거나 하면은요. 네. 여성분들 중에서는 이제 막 이거 온라인 사업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뭐 파시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은 의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의류라는 아이템 자체가 좀, 그러니까 마진을 좀 남길 수 있는 아이템이야? 아니면 저마진으로 많이 팔아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저마진으로 많이 팔아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제 생각에 초반에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뭐 이렇게 브랜딩이 되지 않은 이상 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의류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피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진이 정말 박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쉬운 카테고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코 네. 마진 박하죠. CS 많죠. 그 다음에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류 같은 경우는 사이즈나 색상도 옵션도 많죠.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나가 떨어지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딱 좋은 카테고리기는 하나, 근데 옷이나 패션을 평소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걸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근데 또 막연하게 들으면 이게 뭐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해요. 못 판다고 해서 뭐 유통 근데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옷이라는 게 트렌드가 있잖아요. 이번에 못 팔면 다음 시즌에 또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할 뿐더러, 그리고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반품에 대한 게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반품이 좀 쉬우니까 옷 같은 경우 저마진에 만약에 반품 자체를 쉽게 해버리는 그런 품목이 됐다 그러면 오히려 전 앞으로 남고 뒤로 까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의류 같은 경우는 사실 쿠팡이 소비자들을 많이 버려놓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로켓이나 로켓크로스에 입점된 의류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하루 입고 내 목적 달성하고 그거 그대로 SNS에 그냥 올리고 인스타 하나 네, 올리고 바로 반품하고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쿠팡에서 의류하시는 분들은 사실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로스 자체 의류 반품률이 한 20%가 넘는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뉴스에도 크게 났었잖아요. 설날 한복 하루 입고 소비자들이 설날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설날 하루 입고 네. 언제 와요 제주고 막 하다가 설날 아침에 한 번 입고 바로 로켓 배송 반품 때리고. 이게 생각보다 한복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왜 여성분들 주말에 경조사 같은 거 많잖아요. 결혼식이나. 그럼 그런데 그냥 입고 갈 원피스나 뭐 블라우스나 이런 것들도 그냥 쿠팡에서 사서 하루 입고
그냥 그날 뭐 결혼식이든 어디 다녀오고 나서 바로 반품하고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다. 그럼 의류 왜 해요? 왜 해요? 아니, 그래서 하지만 네. 제가 아까 단점이 되게 많은 카테고리이기도 해요. 근데 아까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러니까 시작하는 셀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는 게 생각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카테고리가 사실 좀 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고인물들, 소위 말해 이미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을 그래도 한번 승부해볼 만한 카테고리, 몇 안 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저는 그게 생각보다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단점이 있지만 이걸 알고 시작하시라. 그래도 내가 옷이 너무 좋고 나 패션이 너무 관심 있고 평소에 그랬던 분들은 그래도 한번 그건 도전해보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알고 시작하는 거는 예. 왜냐면 내가 각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 나 이번 한번 해보자. 그 시청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하라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나열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 이걸 알고도 그래도 나 한번 해보고 싶어. 나 평소에 옷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해보시라. 그럼 김 대표님은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이건 절대 하지 마. 이건 진짜 하지 마. 이건 절대 하지 마. 다른 건 다 의류도 좋아. 다 좋은데 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 이건 하지 마. 하는 거는 뭐가 있으세요? 전 대표님 있으세요? 사실 못 파는 건 없죠. 그쵸. 못 파는 건 없죠. 가장 허들이 높아. 이거가 가장 힘들어. 저는 방향제. 방향제. 방향제나 향수 제품들은 초보자분들이 절대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안 되는 그런 맞습니다.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방향제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냄새를 못 맡은 상태에서 맞아요. 냄새를 상상하면서 네. 이제 그 방향제를 구매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향이 사실 개인 기호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그리고 요즘에 방향제가 그러니까 영어 이름이야. 영어 이름이고 막 엄청 어려워. 한 20자 돼요. 요즘에 그것도 있어요. 한글인데 뭐 새벽 공기에 내려온 차가운 숲속에 담겨져 있는 그윽한 그림자 같은 향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런 향이 네. 향과 같은 향수라든지 맞아요. 막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가 정말 어려운 게 향을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사람들이 후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하면 후기가 당연히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훨씬 빠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긴 그것도 그 취향 안 맞으면 방향제 이것도 후기 살벌하게 쓰잖아요. 머리가 아파요. 뇌가 맞아요. 깨지는 향이에요. 맞아요. 막 맞아요. 이런 것도 많이 달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오히려 향 같은 그 자동차 방향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동차 방향제 같은 경우도 어차피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때문에 그 향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이게 객관적인 기능이나 뭐 그게 아니라 주관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후기를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고인물 자체들의 후기라든지 그런 걸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신규 셀러는 나는 절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인플루언서. 그리고 조향사 하시는 분들. 아니. 내가 만약에 자동차 인플루언서야. 자동차 유튜버나 자동차 해. 그러면, 내 차에 이 향 좋아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런 건 사. 그러니까 이제 추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신뢰라는 믿을 수가 없으니 후기를 보고 사는데 어떤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거 괜찮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향에 관한 제품은 안 했으면 좋겠는 맞습니다. 게 가장 이제 그러네요. 호불호가 너무 명확한 카테고리여서 향과 관련된 것들은 초보셀러분들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비슷한 결이기는 한데 저는 화장품은 웬만하면 경험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뷰티 그것도 제품. 화장품은 브랜드가 엄청 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위탁 판매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뭐 내 브랜드 제품이나 내 제품을 처음부터 뭐 런칭을 해서 화장품을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화장품 같은 경우가 이게 소구점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하기가 되게 힘든 카테고리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들 종류도 많고 브랜드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실제로 그거 제조원이 어딘지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제조할 수 있는 실제로 제조하는 공장들은 맞아요. 정해져 있거든요. 다 거기더라고요. 네, 거기서 그냥 뭐 배합만 조금 달리하거나 포장만 조금 달리할 뿐이지 사실 내가 그쪽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깊이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0년대 후반쯤에 K뷰티가 엄청 열풍 막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너도 나도 다 뛰어들었다가 망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마스크팩 같은 거는 사실 뭐 장당 한 10원 정도면은 우리가 찍어낼 수 있어요. 10원, 20원 정도면. 그러면은 그거 그냥 공장 가서 MOQ가 보통 4만 장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그냥 이렇게 큰 돈 들여서 투자했다가 대부분 그냥 말아먹으신 분들이 좀 많이 봐서 내가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확실한 어떤 소구점이나 차별점을 이렇게 내가 찾아낼 만한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초보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를 할 때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구매하는 제품이 있고 감성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구매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의류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다 감성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초보자분들이 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할 때는 차라리 이성적인 판단을 소비자들이 이성을 앞세워서 판단을 하는 그런 상품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초보 하시는 분들한테 맞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김 대표님이 그 의류가 이렇게 빡센데 그래도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대표님은 그런 비슷한 카테고리는 혹시 뭐 있으세요? 이렇게 그다음 빡센 건기식 같은 경우. 건기식이라기보다는 식품 같은 경우지, 식품. 네. 식품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없는 제품이 없거든요, 식품이. 식품이 없는 제품이 없어. 다 있어. 뭐 식당 가도 메뉴 다 있고, 온라인에도 다 있는데, 저는 오히려 식품 같은 경우가, 초보자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해볼 만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식품 제조 말씀하시는 아니요, 식품 판매, 위탁 판매죠. 그냥 위탁 판매. 네, 왜냐면 어떤 식품 같은 경우는 좀 보편적인 제품이거든요. 보편적인 제품이라 이제 식품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그 사람이 한번 그 식품을 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만족도가 좋으면 그 다음에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식품 같은 경우가 힘들긴 하겠지만 오히려 한번 자리를 한번 잡으면 좀 계속 꾸준한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초반에 제가 판매 형태나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전 대표님 말씀하신 식품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시작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제조를 해가지고 어떤 밀키트를 내가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비추해요. 그러니까 이 맛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개인의 기호나 이런 것들이 은근히 좀 편차가 있고 물론 그 공통적으로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을 찾아내는 게 사실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밀키트나 이런 식품류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거를 잡아낼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식품도 그러니까 위탁으로 하는 거는 상관없으나 내가 처음부터 이거를 나만의 어떤 그 조리법이나 레시피를 구현을 해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초보자들한테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카테고리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죠. 왜냐면 사실 식품이라는 게 가장 위험한 게 유통기한이, 권장기한? 뭐라고 그러죠? 소비기한. 소비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위탁이라는 그 속에서는 어쨌든 자기 식품에 대한 소싱 기준이 일단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거라든지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만 맞으면 난 오히려 식품 같은 부분이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라 괜찮은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이게 요즘 소비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대학원 논문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는데 식품도요. 대기업 계열만 사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중소기업은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가 예를 들어 CJ 프레시라든지 대기업 계열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식품을 살 때 마트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온라인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온라인에서 사는 사람들은 일단 그런 대기업 제품도 아니고 마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에서 사서 뭔가 자기가 계속 만족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거든요. 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좀 보편적인 제품 같은 경우 판매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색깔이 닭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닭발 그런 거.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맛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해서 난 이럴 것 같아. 식품 같은 게 이럴 것 같아. 내가 시켜 먹어봐서 내가 먹을 거잖아요. 맛있으면 거기 연락할 것 같아. 연락해서 그쵸. 상품 판매 한번 해보자라든지 네. 그런 식의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싱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면 보편적인 제품들은 일단 그런 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난 식품 같은 경우 좀 셀링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류는 그런 식으로 위탁이는 없겠네요. 거의 우류는. 위탁 많아요, 의류도. 우류는요? 네. 그러면 우류는 예를 들면은 아예 뭐 의류 전문 도매 사이트들도 구글링만 조금 해보셔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사용하는 그 동대문의 신상마켓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네. 아예 또 의류만 전문으로 하는 또 플랫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의류도 많습니다. 위탁 근데 판매하시는 우리는 반품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음. 식품은 반품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줄어들잖아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먹다가 반품한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렇게는 그렇죠. 하죠. 보통 먹다 그냥 버리지. 네. 네, 이거를 반품해서 뭐 할 생각보다 이거는 그냥 입맛에 안 뭐 상한 거지 않은 이상 야, 입맛에 안 맞네 하고 그냥 마저 먹고 다시는 안 먹는 그런 형태로 가지. 반품은 없었고 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고인물이 있고 오이인데 식품 같은 경우 브랜드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는 식품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정해놓고 예를 들어 내가 50대 주부야. 요즘 50대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배우러. 50대 주부인데 예를 들어 나는 가정시기에 대해서 뭐 건강시기에 대해서 우리 예를 들어 뭐 우리 수험생 자녀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나는 뭐 이런 상품들을 내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난 내가 먹어보고 우리 자녀를 줄 상품을 내가 진행을 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난 상당히 좋은 좀 브랜드 스토리라든지 그런 걸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식품은 네. 장단점이 뚜렷한데 지금 계속 우리 말씀 나눈 거대로 식품은 어쨌든 간에 저는 최대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소비될 수밖에 없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먹어보고 크게 불만족스럽지만 않으면 계속 꾸준히 근데 거기서 재구매가 뭐가 일어난다. 있냐면 타겟이 정해져야 돼요. 내가 술안주 컨셉이다. 그러면 술안주 쪽을 갖다 놔야 돼. 닭발, 편육맛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이번에 여기서 먹어봤는데 족발 먹어봤는데 맛있어. 그럼 그 다음에 이번에 닭발 시켜볼까? 이제 그런 식의 좀 이렇게 좀 어떤 전문몰 식의 그런 것들은 초보분들도 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큐레이션이 가능하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뭐 된장찌개, 등갈비, 뭐 닭발, 돈가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구매율이 확 떨어지나요? 나는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일단 된장찌개 같은 경우 너무 많잖아. 자, 혹시 피디님 온라인에서 족발 사 먹어본 적 있어요? 편육. 편육? 족발 편육은 안 사 먹었던 거 혹시 같아요. 편의점에서 사 먹어본 적 있어요? 편의점은 사 먹어본 적 사 먹어봤죠? 있죠. 편육 맛이 달라요? 같아요? 그냥 다 맛있던데? 그죠?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육 보면은 그냥 썰어만 놓고 사실 그게 편육이 고기 맛이야, 새우젓 맛이야. 그렇죠. 예. 사실 그 식감의 차이지 뭔가 온기가 있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식감의 차이. 식사용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주나 네. 그냥 요런 뭐 주전부리 용으로 사실 많이 찾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일단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선택을 할 때 보면 꼭 맛이 기준이 아닌 제품들이 있어요. 뭐, 불닭발이라고 볼 때, 불닭발 기준이 뭐예요? 불닭발 검색한 사람들 기준이. 얼마나 매운 거죠, 맵냐, 뭐. 뭐 이런 거. 맵냐는 거지. 맛있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그런 쪽에서 좀 틈새를 찾아서 들어가면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내가 추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음식으로 위탁 판매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런 장르를 찾아서만 상품 구성을 하는 게 난지 네. 아니면 닭발도 넣고 돈가스도 넣고 초밥도 넣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걸 다 처음엔 넣어서. 카테고리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 큐레이션 하는 게, 예를 들어 술안주 섹션이면 술안주, 뭐 수험생 간식이면 수험생 간식, 그런 식으로 뭔가 명확해져야 사람들이 계속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타깃을 내가 모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스토어 브랜딩이 될 수 있는 일종의 하나거든요. 왜냐면, 뭐, 누구누구네. 막 그러면은, 거기 술안주 맛있어. 뭐 그런 부분이 되면 거기서 새로운 내 브랜드로, 그 브랜드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보분들이 상품 소싱하고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식품,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봐도 전 충분히 오히려 의류보다는 좋을 것 같다. 반품도 없고. 그런 생각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식품 좋은데 그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컨셉과 큐레이션을 하는 방법도 좋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거는 초보셀러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보셀러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술안주로 적당한 어떤 이런 식품들을 주로 취급해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한번 팔아야지라고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포지셔닝과 타겟팅과 마케팅하는 능력이 없다 보면 저는 그걸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극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라리 처음에는 저는 그냥 이것저것 다 올려보고 그 중에 주문이 나한테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카테고리가 생기면 그때부터 저는 오히려 좁혀나가라.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이죠. 네, 접근 방법 자체가. 그렇게 좋은 방법이죠. 저는 그게 또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또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식품 이제 초보분이잖아요. 사실 다른 거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근데 식품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 그리고 내가 저녁 먹을 때 밥상 찍어서 그냥 그러면 되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도 연습하는 데서도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은 뭐 해도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이 좀 등록을 해놓고 그 중에서 나오는 것들만 간다든지 그쵸. 그런 식으로 가면 재구매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건기식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건기식 같은 경우는 왜 어려운지,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건기식을 재고로 쌓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건기식이 돈이 될 거다 싶어서 이제 덤볐다가 지금 재고를 끌어안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건기식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위탁으로 하냐 네. 아니면 이것 역시 그냥 내가 처음부터 제조를 하냐에 따라서 근데 좀 많이 제가 달라요. 알기로는 몇몇 분들이 이제 건기식이 무조건 돈이 된다라는 얘기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제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모시고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요새 저는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한데 저희가 왜 강의파리 그거 할 때도 네.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건기식 강의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또 많잖아요. 네. 전 제발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건기식. 네. 왜냐면 저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로 초보자가 해서 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내가 생산을 한다라고 해서 접근을 했을 때. 왜냐면 건기식에서 아까 식품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 게 결국에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신뢰도예요. 그럼 그 신뢰도는 어디서 오느냐? 브랜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어떤 분들은 식품도 대기업 제품들만 사 먹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건기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브랜딩 된 제품을 먹어야지 내가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브랜드를 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결코 내가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내 건기식 제품을 어느 정도 인지도를 끌어올릴 만큼의 어떤 내가 마케팅적인 예산이나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결코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절대 처음부터 제조해서 건기식 하지 마라. 그렇게 대표는 말씀드리고 어떠세요? 이제 건기식이라는 것 자체가 식품이 사람이 구매를 위해 동기를 보면은 내가 저거 먹고 건강해져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원료가 건기식의 가장 핵심은 이제 원료거든요. 원료. 예를 들어 글루코사민이나, 아니, 알부민이나 원료인데, 내 주위에도 건기식으로 돈 번 셀러들이 있어요. 초보 셀러들도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원료가 처음 떴을 때 그걸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만 해도 대기업, 예를 들어 우리 건기식의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알만한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원료가 떴어. 근데 뜨는 거는 보통 보면 홈쇼핑이라든지 맞습니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뜨거든요. 예를 들어 뭐 TV에서 생로병사에서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가 2003년도 4년도쯤 온라인 판매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TV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네. 반신욕이 좋다고 나와가지고 저도 봐서 저도 알아요. 네. 온라인에서 반신욕 반신욕. 비슷한 그 접는 그 아니 그리고 그때 몸을 다 담근 다 이렇게 우리 남자들 온탕 들어가면 이렇게 목만 내었잖아요. 이것보다 상반신을 꺼내놓고 반만 담그는 게 더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 다들 안 잠궈서 다들 반만 담그고 막 그랬어요. 그 반만 담그는데 네. 그 반을 이게 공기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거 별거 아니어서 반신욕 그게 이렇게 피부치 접는 거. 그냥 블라인드 접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그거 만든 사람은 대박이 났어요. 다 욕조에다가 뚜껑 덮었잖아요. 욕다 이렇게. 그 뚜껑. 예, 예. 그 온라인 판매하다가 대박이 난 거야. 물론 그때 회사 다녔으니까 회사는 좋았지. 좋았지. 그런 것처럼 건기식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몸에 좋다 그러면 갑자기 성분 자체가 쭉 뜨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럴 때 내가 그런 루트를 잘 알고만 있으면 실제로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딱 가서 시장이 포화되기 시작하면 대기업 유통 제품들이 들어와요. 대기업이 딱 들어오면 그 순간에는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선택에 이게 그 보죠. 그러니까 선택 경쟁 상품이 적었을 때 초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고 이거는 진짜 먼저 제 셀러 하면서 불변의 법칙이 하여튼 뭐든 먼저 파는 사람은 돈 벌어. 선점효과.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요즘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알부민이 한참 뜨는데 알부민에다가 다른 걸 성분을 넣어서 또 다른 요거보다 알부민의 성분을 더 좋게 하는 네. 그런 것들, 그런 상품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내가 만드는 거는 반대고. 왜냐면 건기식도 식품처럼 소비기한이라는 게 있기 그쵸. 때문에 그 기간 자체가 압박으로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보기만 해도 승질 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못 모르고 이제 건기식을 덤볐어. 우리 집 안방 이만큼 쌓여 있어. 이거 팔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싸게 팔아야 돼. 뭘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기식은 원가 비율이 대부분 엄청나게 좀 떨어지죠. 떨어지거든요. 보통 20에서 30%, 높아야 30%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원가대로만 처리를 해도 그렇죠. 나는 충분히 수업료 냈다. PD님 잘 아시잖아요. 요즘 왜 창고형 라방 굉장히 뜨고 있고, 또 네. PD님도 요새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창고형 라방 보시면은 요새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소비기한 임박된 건기식들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그게 대부분 다 그런 제품들인 거예요. 멋모르고 찍어냈다가 아예 안 팔려서 이거 다 폐기 처분하느니 원가라도 건지자라고 해서 거의 그냥 원가에 쳐내는 거죠. 근데 원가라도 건진자 해서 팔면 그게 말 그대로 원금만 회수되는 거지만 거기에 들어간 노동이나 시간이나 이러면은 거의 다 마이너스 뭐 그렇죠. 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본인의 선택이 그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때는 수업료 냈다. 그쵸. 수업료 수업료로 냈다고 생각을 하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학습 효과가 하나 생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같이 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건기식 같은 경우에 지금 멋모르고 덤볐다가 지금
어떤 야단이 난 경우에는 눈 딱 감고 원가라도 빼는 수 많은 거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어느 정도 소비기한 임박했다는 거는 보통 한 1년 이상이 지났다는 건데, 그렇죠. 1년 이상이 지났다는 거는 시장은 이미 포화된 상태고, 그럼 여기서 빨리 이거를 뺀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버리는데도 돈이 들어. 맞아요. 버리는데도 돈이 들고 공간 차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빨리 처분하는 게 가장 좋은 분명하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루트로 원가라도 근데 처리해야 되나요? 사람이 참 희한한 게, 건기식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신뢰를 되게 중요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까 또 말씀하셨을 때 창고형 라방에서 건기식 많이 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자체가 그런 업자들한테 넘겨야 되나요? 이제 도매물 중에 뭐 직접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도도매물 같은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런 쪽에 빨리 처분을 해서 가는 게 좀 더 빨리, 그러니까 그거는 빠를수록 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격이, 매입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임박 상품만 전문적으로 매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입하는 플랫폼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생겼으니까 네.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런 데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전 대표님처럼 조금이라도 더 건지려면 그냥 조금이라도 소비 기한이 단 며칠, 몇 달이라도 더 남았을 때 원가라도 건지는 게 낫겠다라고 싶으면 빨리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하시는 게 전 낫다고 봐요. 그러면 의류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제가 중국에서 이만큼 떼서 했어. 뭐 원피스든 양말이든 빤스든 뭐 티든 했어. 안 돼. 난 지쳤어 이제. 난 못하겠어.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의류도 근데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의류도 판가 대비 원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의류도 요즘 보면 창고형 라방 같은데 건기식만큼이나 또 쏟아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의류도 은근히 또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처분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의류는 또 어떻게 처분을 하냐면 저는 그냥 하다 안 되면 기부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기부. 네. 기부하면은 제가 알기로 나중에 그게 세액공제인가? 이게 좀 연말정산할 때 뭐 그거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안 되면 그냥 기부하시라. 의류 같은 경우는 뭐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그런 쪽에서 기부가 일단 받아주는 품목이기 때문에 잘 되고, 우리 그때 창고 무너졌을 때 네. 그 하고 나서 좀 처리하고 나서 내가 그 기부했었잖아. 사람들한테 네. 행사가 균일가 치면서. 네. 그때 실제 기부를 했거든요. 세액공제 돼요. 법인에서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세액공제 되기 때문에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세액 공제라는 게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금을 낼 때 그 기부한 그 금액만큼 그렇죠. 세금을 빼주는 거죠. 빼주는 그런 것들이. 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너 좋은 일을 했으니까 세금 낼 때 그만큼 까줄게 하는 그게 세액 네. 공제라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오늘 얘기가 이제 초보자들은 이런 거 좀 피해라, 초보자들은 이런 거 좀 알고 해라, 이런 얘기랑 결로 이야기가 갔는데, 두 분이 이런 사례들 이제 수강생도 그렇고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보 셀러인데 못 모르고 덤볐다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례 같은 거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내 아는 지인이 못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마음 아픈 얘기지만 내 주위에는 꽤 있어. 어떤 제품에 어떤 예를 들어 이제 건기식 같은 경우 이제 MOQ가 1000개니까 뭐 100개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100개는 사실 좀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가려면 1000개 정도 가야 되는데 1000개를 가져와서 했는데 집에 쌓여있는 저도 아는 그분이신가요? 네, 그분. 네네네. 네, 그분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그 양말. 양말이 자파 쪽이긴 한데 그분은 패션 양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말 자체가 패션 양말이다 보니까 약간 좀 디자인이 호불호가 있죠. 디자인 호불호가 떨어지니까 팔지 못해서 그분도 집에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가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창고 빨래 놀이방 쓰는 데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경우도 양말이 있지. 양말이. 예. 근데 이게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분 기부도 던지고 또 그런 경우가 많이 겪었으니까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 소중한 거야. 왜냐면 내 첫 제품이고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때를 놓치다 보면 실제 더 큰 손실로 오고 좀 그 때문에 안 좋은 경우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저 개인적으로도 주변에 그냥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하나는 김 하시는, 그러니까 자기 주변 지인분이 뭐 김 공장을 해가지고 김을 싸게 준다고 그랬대요. 아주 그거를 엄청 매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볼 때는 김 퀄리티도 괜찮고 맛도 있고 해가지고 아 이거 무조건 잘 팔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대량 매입을 했는데 결국에 거의 못 팔아가지고. 근데 심지어 식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비기한 있잖아요. 네. 김은 또 시간 오래 지나면 약간 눅눅해지고. 쩐내 나는 네. 거 그쵸? 아시죠? 그래가지고 고생하셨던 게 또 생각이 나요. 김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내가 김 지난번에 내 멘토링 한 데가 엄청 큰 공장이었잖아요. 김이 시장이 완전 브랜드 시장이에요.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그 브랜드가 7, 80%를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웬만한 김을 생산하는 신규 업체가 그 안을 뚫고 들어가질 못해. 양반김을 이길 수가 없구나. 뭐 몇몇 가지 김. 뭐 광천김. 네. 아, 그리고 왜 그 독도, 네. 일본에서,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독도 지도 빼라고. 그 김 절대 못 이겨. 그래서 김이 나도 깜짝 놀랐는데 엄청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시장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너무 지금 절망편만 얘기했는데 약간 희망편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또 사례 중에 초보셀러가 요거를 다뤄가지고 좀 좋은 성과를 봤다라는 뭐 주변 지인 사례라든지 개인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경험담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셀러인데 아이템이 어떻게 잘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뭐 초반부터 매출을 잘 내신 분들 몇 분 계시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모든 분들이 다 어떤 케이스라고 보냐면 운이 좋으셨어요. 아, 예. 그래서 어떤 초보셀러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자기네 실력이나 이런 걸로 좀 초반에 매출을 견인하고 막 이렇게 끌어내고 이런 경우보다는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잘 되신 아주 극소수 몇몇 분이 계시기는 하나 제가 볼 때 그냥 좀 운이 좋으셨죠. 아, 요거는 제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아는 지인이 그 머그컵을 떼다가 이제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 다이소만 가도 파는 게 머그컵이고 길거리에 깔린 게 머그컵 500원, 1000원인데 근데 이 친구가 그 머그컵을 조금 예쁘게 좀 포장을 해서 집들이 선물 같은 이런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 거죠. 근데 그때가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홈파티 하고 못 나갈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사업을 시작할 때랑 그게 운이 딱 맞아서 이 친구가 이제 그게 집들이 선물이나 집에서 홈파티 할 때 이제 SNS에 예쁜 컵 올리는 맨날 집에 있는데 물컵에 따라 먹으면 좀 그러니까 이제 예쁜 컵에 포도주도 먹고 약간 이런 형태로 돼서 좀 잘 나갔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난 이제 인생 끝났다. 난 팔자 폈다. 이게 인생이구나 했는데 코로나가 딱 끝나면서 뚝 끊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형 취업을 해야 될까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때 코로나가 시작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되면서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대. 이게 인생이지. 난 끝났어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게 인생이지. 이게 인생이구나 하면서 저한테 취업을 해야 되나 아이템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딱 말씀하신 그 운이 좋았다는 케이스랑 이어지는 케이스인가 저 보네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 사업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운이 어떻게 작용해 주는지가 그 나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운이라는. 사실 그게 운이라기보다는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운이라면 너무 좀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것 같고 트렌드 쪽을 흐름을 잘 타면 그런 부분이 실제 오긴 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흐름을 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들 그런 성공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제 질문이 그거예요. 트렌드를 잘 읽어서 성공한 사례나 이런 케이스는 주변에 없으셨나요? 근데 이분이? 사실 트렌드를 초보 셀러가 읽기는 쉽지는 않은 거고 이제 그 운이라는 게 하필 그때 그 트렌드를 잘 타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다는 거고. 그런 전 대표님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초보 셀러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 아이템이나 특정 카테고리에 내가 경험이 좀 많다. 뭐
그런 관련 회사를 내가 오래 다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보셀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트렌드나 아이템을 발굴하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과를 처음부터 좀 잘 내시는 분들 아주 간혹 종종 계시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셀러라는 이 자체가 단지 내가 이제 상품까지 소싱해서 아예 상품 소싱을 모르시는 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그거를 판매 경로를 내가 온라인에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을 보는 눈만 있으면 이 상품이 내가 경험이 있어서 내가 그 경험이 있던 이게 내가 뭐 회사를 다녔던 아니면 내가 이 상품을 구매를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나는 상품 보는 눈이 생기면서 그 상품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상품이 분명히 찾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도 지금 차고 있는데 이 스마트워치 나오면서 사실 스마트워치 처음 나왔을 때 이 시계줄 종류가 굉장히 한정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 주변에 성수동에서 이거 가죽 공방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스마트워치 나오자마자 이걸 만드신 거예요. 이 가죽 스트랩을.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되신 케이스는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품이랑 트렌드랑 같이 결합이 된 거죠. 이게 딱 자기의 경험과 스킬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트렌드를 읽으신 케이스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쌓기 전까지는 보편적으로 많이 해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가 참 되게 중요한 게, 많이 해보라고 해서 많이만 해보고 끝나요. 그 중에서 좁혀가면서 자기 걸 찾아야 되는데, 자기 걸 안 찾은 상태에서 그냥 많이만 해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 보는 눈 자체가 좁아져서 좀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그렇죠. 많죠.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키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감각, 시선, 뭐 노하우, 능력 이런 건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그거는 그 상품에 대해서 내가 사용을 해보든지, 내가 그 상품을 되게 잘 알든지, 이제 먼저 상품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지식이 뭐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면서 그거를 내가 알 때, 이런 분이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계줄을 만들고 있었는데, 스마트워치가 딱 나왔어. 근데 사람들 다양한 패션을 원해. 그래서, 나 시계줄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시계줄이 아니라 스마트워치에 맞춘 시계줄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공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공부하는 방법은요, 뭐 정석적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말 그대로 사람마다 그냥 자기가 정말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깨닫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고, 그나마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이나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주 하는 엠캐터 라이브 같은 거 참여하시면, 네. 전 대표님께서 워낙 다양한 아이템들 네. 소개도 해주시고, 그 가지고 계신 20년 넘게 가지고 계신 노하우 같은 거 알려드리니까 네. 뭐 이런 거 잘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그게 진짜 셀링볼 있잖아요. 셀링볼에 키워드 검색하면 사는 이유가 나와요. 그거와 나도 지금 상품 기획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그거와 그다음에 그게 잘 나가는 상품이 있어요. 잘 나가는 상품 후기를 다운 받아서 셀링봇에 넣으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그게 그 상품의 그 상품의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자체를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볼 때 이 컵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샀지? 후기가 5,000개야. 그럼 후기 5,000개인데 5,000개 중에 뭐 디자인이 예뻐요, 뭐 재질이 좋아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 가장 어떤 게 많은지 빈도수를 보고 나서 요 상품이 요것 때문에 잘 나갔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살 때 이게 많이 팔렸대, 이걸 많이 산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사람들이 왜 살까?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야 실제 그게 돈을 버는 내 상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을 만드는 거나 상품을 찾는 거나 똑같은 방법이라. 저희 늘 그렇듯 또. 시간이 또 1시간이 또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초보셀러는 어떤 카테고리를 좀 피하고 어떤 카테고리를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이제 주위의 안타까운 사연과 가슴 아픈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초보셀러 분들은
일단 상품 등록을 무조건 많이 해서 그 중에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본 다음에 상품 좀 큐레이션 좀 이렇게 상품 보는 시각을 좀 좁히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상품이 좁혀졌을 때, 이 상품이 왜 나왔을까? 한 번 더 역설계를 한번 해보면 그 상품에 대해서 잘 팔리는 이유가 나올 테니까 그런 상품을 좀 발전시키면 조금 더 그거와 잘 팔리는 그런 상품을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재고 부담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의 다양한 아이템을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내가 상품명 짓고 상품 올리고 하는 거는 사실 돈 드는 일 아니니까 위탁 판매라고 하는 거의 장점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내가 직접 키워드 분석부터 시작해서 상품명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썸네일 만들고, 그 다음에 셀링복 같은 거 이용해서 뭐 후킹 이미지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시다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맞는 카테고리도 찾아지고 또 많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셀링봇과 셀링고 이용 한번 해보시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